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31%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동시에 순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관심 종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관심 종목을 정리하기 전에 시장 이슈들 몇 가지 정리하고 난 다음에 관심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소수가 부족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물류의 지정을 받을까봐 난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흐름이 막히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해 드린 것처럼 사람은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병이 오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기업하고 우리 가게 같은 경우도 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좀 크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경제 같은 경우도 이 물류에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공존을 선언하는 그런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급이 딸리고, 그런데 이 흐름까지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막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물류까지 제대로 흐르지 않아가지고 공급망 이슈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전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나의 뭐 준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100m 달리기를 하라 그러면 잘 안 되죠. 뭔가 우리가 심한 운동을 하기 전에는 몸풀기를 좀 해야 됩니다. 풀고 난 다음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뭐든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경제 같은 경우도 그동안 꽉 막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원활하게 흘러가려고 하려면 곳곳에 인력도 제대로 좀 배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흐름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도 새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준비 운동을 한다는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멀리 보면은 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 보고 지금 그 잠시 준비 운동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물량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지금 당장 수익이 난다 안 난다 이걸 갖다 생각하기에는 좀 이런 감이 있고, 이미 돈이 줄어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이제 민간에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몸풀기를 하고 있는 요 시기를 우리가 잘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넣은 뉴스들 몇 가지 좀 보면은 별로 재미없는 좀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IMF에서 이런 그 보고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우리 한국이 GDP 대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35개 중에서 1등이다. 그러니까 선진국들 중에서 우리 한국이 GDP 대비해 가지고 국가 채무가 크게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런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기관에서는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IMF는 우리나라 밖에 있는 기관이고 세계 곳곳을 갖다가 이제 전체를 조망해서 보기 때문에 뭐 이런 발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그 국가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채무 증가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데 채무가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고 또 워낙 그게 자본주의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넘쳐나다 보니까 이 부채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다시피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은 좋은 부채가 있고 또 나쁜 부채가 있습니다. 좋은 부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빚을 내서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아니면 상가를 매수했어요. 이거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 돈으로 매수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부채를 일정 부분 이렇게 동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부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유동성 관리를 잘못하면 이게 악성 부채, 나쁜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유동성 관리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채는 왜 좋은 부채냐면 그거 하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자산 가격은 증가하게 되겠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는 거고, 또 한번 사두게 되면 스스로 생존해서 돌아갑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그냥 스스로 수익을 내서 우리 세입자한테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자 내고 뭐 내고 가능하죠. 그 시간이 흐르면 그냥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빚 안 갚는다라고 이야기 흔히 많이 하죠. 왜냐하면 난하면 저절로 이게 그 부채를 갚아가고 또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증가해서 부채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 시세가 훨씬 더 차익을 많이 남길 수도 있죠. 하여튼 여튼 이런 부채들은 좋은 부채입니다. 그런데 나쁜 부채라고 하면 이런 거죠. 자동차를 사는데 빚내서 사거나 아니면 집에 가전제품을 사는데 빚내서 사는 것들은 안 좋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렇게 가치가 0으로 수렴합니다. 이거는 가치가 계속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중고품이 되고 가치가 0으로 수렴하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부채까지 내가지고 이자까지 주면서 이걸 보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쁜 부채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부채라 이야기하는데 국가 부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채라고 하면 설비 투자, 우리 기업들 설비 투자가 어떻고 뭐 하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공장을 좀 더 크게 설비를 늘린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좋은 빚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나쁜 빚은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그냥 노인 일자리 창출 아니면 청년들한테 돈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뭐 복지라는 이름 하에서 그냥 선심 쓰듯이 그냥 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점점 0으로 수렴되는 그래서 써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 하는데 빚을 계속 내다 보니까 이거는 악성 부채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전 남미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박살 나버리는 거고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재정 위기 뭐니 하면서 박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부채가 있고 나쁜 부채가 있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선진국들 중에서 1위다.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죠. 이 빚의 성격으로 봐서는 나쁜 부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래 빚을 갖다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으로 치면 아빠가 계속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빚을 내도 이자도 내고 뭐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앞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계속 좋아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가정에서 아빠가 실직을 해버렸다. 이래 되면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공백기가 좀 생기죠. 그때 가정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듯이 빚 있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일단 그 빚 자체도 악성 부채인다가 지금 제조업이 그나마 잘 되니까 다행이지 나라가 조금 제조업이 잘 안 돌아간다거나 예전처럼 이 수출 환경이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큰 국가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기가 좀 길어지게 되면은 이 부채는 이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도 빚내는 걸 갖다 좀 우습게 생각하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빚을 갖다가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그룹들이 좀 있어요. 그 걔들 나중에 지금이야 제조업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지. 만약에 그게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낸 빚이 나중에 크게 국민들을 갖다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런 내용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더 있죠. OECD에서 우리나라 그 잠재 성장률을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에서 한 2007년까지는 연간 한 3.8% 그리고 2020년까지는 연간 한 2.8%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기간 동안은 1.9% 그리고 2030년에서 60년 기간에는 0.8% 점점 이 잠재 성장률이 쭉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이 지금 계속 하락 국면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안 좋다 이 말. 그래서 이게 2030년에서 60년 요 부분에서는 OECD 중에서 꼴등이다. 이런 또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게 참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을 보면 뭐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딱 봐도 그렇잖아요. 이제 젊은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60세 이상 이 노인 인구들 65세 이상 이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시간을 좀 당겨 볼까요? 이렇게 조금만 2038년 뭐 이렇게 40년 이렇게만 이렇게 해버려도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엄청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 버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젊은 인구들이 굉장히 힘들게 돼 가지고 있죠. 이런 걸 보면은 인구 구조상 우리나라는 지금 자꾸 성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내 돈 번 거 내가 좀 쓰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정의, 공정 이런 걸 갖다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부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공정 뭐 일부 약자만을 바라보는 그거하고 좀 다른 의미로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잘 살죠?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사니까 기분이 좋죠? 지금 잘 사는 것은 우리가 1960년대 전 세계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62년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60년대고 이게 70년대입니다. 이 70년대 때는 또 우리 중화공업을 갖다가 또 크게 일으키고 또 중동 특수를 해서 중동에 가서 돈 벌고 베트남 전쟁에 베트남 가서 돈 벌고 그러니까 이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던 40대 50대 30대 이런 분들께서 엄청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고생한 분들이 누구냐? 지금 70대 80대 이상 되는 분들이죠. 이 이상 되는 분들께서 이 어르신들께서 젊은 시절 몸 바쳐서 진짜 목숨 바쳐서 이 국가 발전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1980년대에 세계적인 이 경제 대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 크게 부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중산층이 그때 뭐 학교에서 선생님을 해도 뭐 공무원도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니면 뭐 기업을 다녀도 그 아버지 가장이 혼자 돈 벌어도 뭐 애들 3명, 4명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를 갖다가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어르신들이 엄청 고생을 하셨고 그 결과 우리가 이 1980년대에 중산층이 크게 일어나는 게 되었습니다. 계기가 됐습니다. 게다가 1986년도에 우리가 아시안게임 했죠. 88년도에 올림픽도 했죠. 민족적 자긍심도 이 기간에 엄청 업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980년대를 회상한다면 참 그 시절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60년대, 70년대는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인정 있다 이런 거는 그 시절을 그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가가 국민들이 부유해지던 시기는 80년대입니다. 80년대에 국민들이 부를 많이 일했죠. 그래서 요때가 이제 좀 그렇고 또 지금 여기 90년대 우리 사회의 유행어는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거였어요. 글로벌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90년대 초반은 정말로 우리나라 5천년 어떤 역사상 최고로 행복하던 시기. 그때는 대학생들 취업 준비도 별로 안 했죠. 낭만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60년대, 70년대 잘했고 중산층도 두터워졌고 애들도 잘 키웠기 때문에 90년대 초반에 대학 시절을 다녔던 그런 분들께서는 진짜로 이게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놀아라 해서 실컷 놀아도 됐었어요. 그냥 뭐 학교에서 캠퍼스 낭만이라고 해서 잔디밭에 막걸리도 마시고 놀아도 밖에 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너는 대학생이니까 봐주고 용인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IMF 땅 터지고 난 다음에 뭐 개판돼 버렸죠.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다가왔는데 그 세대별로 따지면 지금 이래 70대, 80대, 90대 이렇게 된 분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이만큼 올린 분들이고 1980년도는 우리나라 중산층이 커지던 시절인데 이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지금 50대 분 있죠. 이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50대 뭐 우리가 분들 또 6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사실 인생 거저 묻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거저 먹었냐면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엄청 지금 그 어른들께서 고생하셔서 잘 닦아 나왔습니다. 잘 닦아 나와가지고 80년대 이 세계 경제 호황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그때 민주화 잘 사니까 이제 배부르니까 민주화에 대해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권리에 대해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대학교 때 솔직히 좀 제대로 지금만큼 공부를 별로 안 했던 시절 할 수도 없었고 문도 닫는 시간도 많았고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집을 사도 오르고 뭘 사도 올라요.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지만 집을 사도 주식을 사도 뭐를 사도 사두면 올랐고 또 이때 기업이 많이 발전해서 취업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굉장히 쉬웠고 그래서 요 분들은 참 인생에 이제 참 수혜를 삶 전체에서 우리나라 인구 전체에 있어서 수혜를 많이 받고
지금 40대 같은 경우는 90년대 그 초반,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는 참 좋았어요. 참 인생의 낭만하고 정말 좋았는데, IMF 보고 난 다음에 취업한다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지금 40대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잘 나가는 시절에 끝자락을 딱 붙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든 취업이 됐다 그러면 좀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취업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비실대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살 가능성이 컸었던 그런 세대가 40대가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 20대 같은 경우는 진짜 희망이 없어요. 20대까지 치다 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양하는 인구가 이만큼이나 많은 겁니다, 나라에. 지금 우리가 지금이 50대, 60대는 거저 먹고, 물론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놀았다는 건 아닌데, 여건상. 7, 80대, 90대는 엄청 고생했고, 50대, 60대는 뭐, 집만 사도 뭐만 사주면 부자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세대가 50대, 60대, 80년대 대마시대 분들, 그분들 돈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40대는 인생 초반은 참 좋았어요. 20대까지는 참 좋았는데, IMF 터지고 좀 고단한 삶을 사는 게 이게 40대예요. 40대고, 그 밑에는 이건 뭐, 편하게 살긴 살았지만은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위에 사람들 다 못 부거든. 그런데 부양할 거는 굉장히 많아지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노인 인구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양할 인구는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꼴찌도 않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20, 30대는 미리 겁먹은 거예요. 우리가 돈 실컷 벌어봐도 쓸 게 없다 이거예요. 쓸 게 없으니까 세금으로 다 깎아버리기 뻔하기 때문에 자꾸 내 한 만큼만 더 공정 이야기를 걔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불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재수없는 세대가 50대, 60대, 야, 미안합니다. 이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거저 못 써요. 진짜 인생을 우리나라의 역사상 보면 거저 못 세대들입니다. 60년대, 70대 어린 시절을 보냈겠지만 대학 시절 80년대 보내면서 좀 힘들게 보냈겠지만 그 이후에는 편했어요. 뭐만 사면 돈 벌고 했기 때문에 편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지금 많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65세 은퇴 나이가 지금 계속 퇴직금 받아서 은퇴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자꾸 노인들이 자꾸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 이제 계속 복지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사람들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가 앞으로는 뭐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 정치인들 때문에 지역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그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그 박정희 시절이나 그 이전 때는 표를 같이 찍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정치인들 따로따로 생기면서 이제 전라도 경상도 짜게져 가지고, 뭐, 이제 대립하는 구도로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는데, 참 웃기게 됐죠. 어쨌든 지금은 이 지역 갈등, 뭐, 또 이념 갈등 이래 하는데, 앞으로는 세대 갈등이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가 있죠. 바로 그 통일입니다, 통일. 통일만 되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좋지 않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늘 몇 가지 좀 알아봤는데, 지금 OECD 뭐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작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요. 인구가 작아도 기술 발전으로 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 오늘 넣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지금 퇴직이 많죠. 은행 같은 경우에 지점도 많이 줄이고 사람들 가능하면은 내보내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 금융은 굉장히 이게 어떤 규격화가 잘 돼 있어요. 데이터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컴퓨터가 계속 발전하게 되면은 사람이 별로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자동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다 내보내고 돈 주고 옥 주고 뭐 얼마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보내고 나면 이제 전산 인력 좀 하고 지점들은 다 인터넷으로 다 하게 되는 거고 사람이 별로 필요 없죠. 그럼 기업 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금융권만 이렇게 돼 있죠. 앞으로 뭐 다른 데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사람들 계속 안 뽑고 계속 내보내게 될 겁니다. 기술 발전이 되면 될수록 계속 사람들을 내보낼 거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의 관점으로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 기업 이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또 이 기술 발전이 무작정 좋은 거는 또 아닐 겁니다. 기술 발전이 되면 될수록 이게 사람들을 풍요롭게 갈 수도 있는데 또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 통제하는 쪽으로 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CCTV 엄청 많죠. 사람이 어딜 가든 요즘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집에서 다 찍히기 때문에 어디 갔는지 다 나오고 휴대폰 들고 다니면 어디 갔는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를 통제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통제를 갖다가 더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기술 발전에 의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갖다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중국이 아마 그렇게 가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전 세계가 독재로 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기술 발전이 인간의 어떤 편리를 주고 자유를 줄 것 같아도 정치권에서 잘못 이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갖다가 통제하는 수단으로 쓸 수가 있고, 또 기업 같은 경우도 사람들을 다 내보내버리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여질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20, 30대 취직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빈부격차가 아마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마 닥쳐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기술 발전 그나마 그 초입에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갖다가 잘 하는 것도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 30대 투자하고 싶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껴서 어쨌든 간에 투자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왕 한다 그러면 부동산보다 기업이 훨씬 더 유리하죠. 하여튼 뭐 시장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슈들 놓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좀 보도록 합시다. 시장 보면은, 자, 이렇죠. 자, 운송장비하고, 운송장비 최근에 계속 이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고 있죠.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만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유통업 같은 경우도 좀 떨어졌습니다만 괜찮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진 건 왜 떨어졌어요? 외국인들이 공매도 한다고 이렇게 자꾸 시장을 찍어 내려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돈 인출 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TM기, 돈 필요하면 파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유동성 풍부하제, 외환 보유고 풍부하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돈 뽑아서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다. 이게 약수국의 비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기술 발전하게 되면 기업들은 사람들을 안 뽑을 거니까. 그리고 노동법이 강화되고 뭐 강화돼가지고 사람들 뽑으면 힘들어요. 가능하면 오죽했으면 이제 자영업자들도 무인 점포하겠습니까? 사람 뽑으면 힘드니까. 4대 보험 넣어줘야 되고 뭐 넣어줘야 되고 잘못되면 뭐 어떠니까 에라 사람 안 쓰는 쪽으로 간다니까. 자, 어쨌든 자, 이런 것들 지금 좀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좀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렇게 18개 종목들을 셀렉트리 매수했습니다. 종목들 면면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된 건 녹십자, 랩셀 뭐 이런 것들,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것도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었네. 그죠? 예전에 이게 많이 올랐다가 참모들이 지금 매도 중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거고, 변곡점 지표로 보면 이렇게 요때 매수해서 요때 팔아라. 명확하죠? 변곡점 지표 활용 잘 하십시오. 자,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 요거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도 이 시장 마치고 난 다음에 살펴보고 났고, 그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변곡점 지표 보면 이 쇼박스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쇼박스 많이 올라서 지금 여기 지금 하락 반전 신호가 자꾸 뜨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좀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산업홀딩스도 많이 올라서 그렇고, 유니테스도 그렇고, 이 j 콘텐트리 이거 초반에 예전에 작년에 많이 올해 초반에 많이 나왔죠. 이거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맞죠? 보유하고 계신 분도 좀 있을 겁니다. 요거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조금 단기 고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뭐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들고 있다 그러면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게 좋겠나 싶고, 요 밑에 종목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세계 경제가 회복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공급망 문제가 여기저기 막 불거지면서 유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어떤 우리가
우리가 경제 활동이 앞으로 재개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운동으로 보게 되면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 구조로 볼 때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볼 때 기술 발전이 지금 획기적으로 변하는 4차 산업혁명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참 좋은 기회에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뭐 30% 50% 먹고 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은퇴할 때쯤 아니면 적당한 시기를 봐서 어느 정도 규모라고 있을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규모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적으로는 참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든 말든 사실은 크게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싸게 매수해서 뭐 좋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지금 수익률이 얼마고 계좌가 얼마고 이런 건 사실은 뭐 크게 중요치 않죠. 돈이 생기면 여러분들께서도 가능하면은 이 형편이 되는 대로 계속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채를 갖다가 국민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국가 부채, 국가 니가 내라, 국가 니가 내라 자꾸 이야기하죠. 근데 국가가 그렇게 우리가 빚을 내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제조업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오기 때문에 국가 보고 네가 좀 하면 어떻겠노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그 중국에서 그 경쟁력에 비해서 뒤진다든가 아니면 세계 경제가 또 위축이 돼가지고 제조업이 잘 안 되고 돈을 잘 못 번다든가 이래 되면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돈을 잘 못 벌어오게 되면 인구도 늘어나지 그리고 국가 부채도 많지 나라가 진짜 개판되는 건 순식간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를 보고서 이 정치한 사람들이나 이 국민들이 어떤 계획성 있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마다 뭐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뭐 사람들 표 좀 먹고 뭐 좀 하려고 니도 줄게 이렇게 하면은 나라 개판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국가를 믿고 뭐를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 자신을 믿었어요. 지 자신을 믿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진다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남 탓하고 남 원망하면서 인생 살기는 그렇게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뭐 책임지고 한 몇십 년만 딱 책임질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한 40대나 30년, 40년만 책임지면 되잖아. 그러면 가족들 딱 해놓고 뭐 지 편하게 사는 거죠. 그 뭐 살아가는데 돈이 생각보다 배가 뭐 우리가 주식시장 하다 보니까 뭐 부탁하면 줘 이야기 나오고 1,000억 줘 아니면 몇십억 이렇게 나오니까 우습게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통장 보십시오. 몇십억이 쉽지 않죠. 있는 분들 쉽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몇십억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6억만 있어도 매월 500만 원씩 10년을 살아요. 그냥 250만 원으로 치면 20년을 그냥 연금 타듯이 타서 쓴다니까 6억만 있어도 그래요. 물론 6억이 작은 돈이라는 게 아니라 그 주식 투자하다 보면 그런 돈이 모입니다. 더 큰 돈도 모이고 그럼 적당하게 되면 쓰고 사십시오. 뭐 죽을 때 돈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